글로벌 전략 균형 변화와 한미동맹 제2세션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저는 사회를 맡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성철입니다. 오늘 제2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첫 번째 발표는 위성락 대사님,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바이든 행정부 등장과 한미동맹의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님이 바이든 시대 미중 경쟁과 한반도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두 분께서는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신 여석주 위원님, 그리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님 두 분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션 회의는 그 한미동맹에 관련되는 건데요. 한미동맹은 아시다시피 68년이 됐고요, 올해로.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전쟁까지를 포함해서 싸웠던 그 시기까지를 포함하면은 이제 7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은 지금 15살, 15살이 됐습니다. 15살 사춘기의 반항아가 71살에 할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션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국제 정치의 구조가 크게 변했죠. 거기에서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 위성락 대사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성락입니다. 먼저 김성철 교수님 소개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또 15주년을 맞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귀한 기회에 발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제 주제는 바이든 행정부 등장과 한미동맹의 과제입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일별함으로써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주안점은 역시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데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합니다. 백악관의 지역 담당으로는 유일하게 아시아 정책 사활을 둘 만큼 중국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보면은 큰 줄거리는 트럼프의 정책과 유사하지만 접근 방법은 크게 다릅니다. 트럼프 때의 정책 개념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어받아서 대중 견제를 구체화하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동맹국과 또 파트너와의 연대 강화입니다. 이를 기초로 협력, 경쟁, 대결을 배합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단호한 대중 견제를 추진하는 현실은 이제 미중 대립이 냉전 시기의 미소 대립처럼 전반적이고 압도적인 국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응해야 하는 거시적인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북핵 문제, 남북관계도 미중 대립이라는 큰 구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최근 동향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2달도 채 안 돼서 대중 외교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쿼드 정상회의,
한일과의 2+2 회의, 미국, 인도 간의 국방장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후에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 협의를 갖고 미국 새 행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미국의 구상대로 진행이 됐지만 한미 2+2 회의는 다소 예외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호주, 인도에 비해서 미국의 중국, 북한 관련 주문에 회피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한미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와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한미 간의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첫 라운드의 대중 외교 공세 이후에 국무장관을 나토 외상회의에 보내서 유럽 동맹국을 규합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미중 협의 직후에 중러 외상위 회동에서 미국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주문에 신중한 한국을 견인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 외무장관을 시아먼에 불러서 회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가중된 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한국의 처신에 대해서 살펴보죠. 미중 대립의 경과와 전망이 이렇지만 한국의 역대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이렇다 할 대처 원칙을 세우지 않고 사안별로 임시 방편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동맹인 미국의 편에 서자는 견해가 있었고 반면에 결국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터이니 중국 편에 서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한편 추이를 관망하면서 사안별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아무런 입장 검토 없이 미중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처를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외교에 고질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제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대외관계를 보려는 관성이 있고 국내 정치 고대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루면서 다중의 인기를 의식하는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또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려는 정치인과 관료의 보신주의도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모호하고 무원칙한 처신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한국을 다투어서 견인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처신에 불만을 가졌고 중국은 한국을 더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드가 이런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제 미중 대립이 전반적이고 압도적인 대외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모호한 처신을 계속하면 한국은 미중의 견인력 앞에서 더 휘둘리게 됩니다. 대미 대중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다른 접근을 고심해야 될 사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한미 동맹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한미 동맹의 역할을 지역적,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진보 보수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보수 진영은 미국의 주문에 호응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진보 진영은 동맹의 역할 확대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정책에 끌려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여겨서 신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등장하여 한미동맹에 새로운 장애가 조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등장은 한국에게 새로운 과제도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중국, 동맹, 북핵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를 주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3년 12월의 방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배팅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부상하는 중국이 주변에 중국식 가치관과 질서를 부여하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의 입지를 위해서도 전략적인 대처를 고려해야만 할 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중국 동맹 북핵에 걸쳐서 새로운 주문을 가중시킬 소지가 커진 사정입니다.
동맹을 잘 관리하여 이 파고를 넘어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한미동맹의 과제를 글로벌, 지역적, 한반도 차원으로 줌인해 들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차원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에서 역할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관련 분야는 팬데믹, 기후변화,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트럼프가 경시해왔던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금년 중에 민주주의와 인권 및 시장경제 가치를 함께하는 10개국 D10 회의도 열 계획입니다. 한국은 팬데믹 대처에는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테러와의 전쟁도 협력해왔지만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호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이에 호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진보 정권은 스스로가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인권을 내세울 경우에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한국 외교는 가치 문제를 그리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외교는 경제 발전은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치 발전은 외교 자산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지난 100여 년간 이룩한 성취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민주화는 경제 발전에 못지않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경제 발전은 외부의 지원에 힘입은 바 있지만 정치 발전은 주로 우리 스스로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식민지로부터 민주화까지를 달성한 한국형 정치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에게 좋은 모델과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근자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라는 틀에 한국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한편 미국은 경제 무역 분야에서도 한국과 함께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질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 견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인식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한편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는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한일 관계입니다. 미국에게 동아시아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악화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자에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협의 포맷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미국에서 열렸고 머지않아 한미일 외무장관 회의도 미국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차원입니다. 먼저 북한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국의 접근, 북한의 반응, 한국의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접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과 공동 보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는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언수를 기초로 추정을 해보자면 대체로 트럼프와 반대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바이든은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선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니 탑다운보다 바텀업식 협상이 주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의 도발 조짐이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이 유연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원칙론에 기초하여 기존의 정책 옵션을 가지고 순서와 조합만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접근을 추구하며 제재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식입니다. 제재는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의 틀은 미북 양자 실무 협상을 위주로 하되 한미일 공조 체제를 북미 협상과 연동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보지요. 싱가포르식 정상 외교 성과에 도취된 북한이 이런 바이든식 접근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북한은 트럼프에게도 입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해왔던 터입니다. 실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앞당기는 데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도발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전후나 한미 정상회담 아니면 동경올림픽 언저리가 도발객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협상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를 살리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자칫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문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종전선언, 제재 완화에 걸쳐 시도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적은 인내심을 보일 것입니다. 바이든은 합리적이지만 할 말은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양자 동맹 이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동맹 현안 중 쟁점이었던 방위비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논란이 트럼프 때보다 더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 따라서 한국에게 응당한 책임을 주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정예 훈련상의 애로 문제, 사드 부대 운용 문제, 유엔사 역할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도 미군과 미 국방성의 관점이 견고하므로 계속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서도 미 국방성 내에 군사력 배치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고 대규모 붙박이 주둔에 대해서 부정적인 군사교리가 주류 담론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한국의 바람직한 대처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의 과제와 한미 간의 시각차를 볼 때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동맹 운영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수년간 한반도 주변 환경은 난이도를 더하던 차였습니다. 미중 미러 관계는 최저점을 갱신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최고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 북미 정상 간 비핵 평화 담판이 열렸지만 그 결말은 교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일 관계도 수교일에 최악이 됐습니다. 이제 여타 상황은 그대로인 채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의 정책이 크게 변할 판이니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외교 환경에 더하여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처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정부 임기 후반부에 대미 관계가 난항하면 한국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처를 위주로 대외 정책 구상을 하다 묻고 동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쪽은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몰입하고 2018년 재연에 몰입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았고 공들여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상태이니 다급한 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트럼프 시기에도 미국 대화는 복원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바이든이 당선된 조건 하에서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화를 재개하기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교착 상태를 풀어보려면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대북 정책 협의가 잘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재시동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미 협의를 원만히 하려면 중국 문제와 동맹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부터 잘 정립해야 합니다. 미중 대결이라는 큰 구도에서 미국에게 호감을 줄 입장이 있어야 작은 구도인 북핵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할 공간이 나옵니다. 사리가 이런데도 우리 내부에는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립을 고심하는 기류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회피하고 단지 바이든 측에 북한에 대한 유연 대응만 주문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주 관심사는 외면하고 한국의 요구만 내세우는 셈이 됩니다. 대미 설득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간에 관찰되는 이런 양태는 미일 간의 양태와 크게 대비됩니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 관심사를 배려함으로써 일본의 아젠다를 설득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일본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미국에 제안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채택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처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과 최악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중 대일 외교를 이런 상태에 두고 또 미국과의 외교를 지금과 같이 끌고 가면 과연 북한 관련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을 미국에 설득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그러다가 만일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자면, 첫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행보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미 대중관계가 안정됩니다. 우리의 좌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에 미치지 못하는 동반자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가치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크게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정치경제적으로 유사시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는 다른 대안을 선양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가까운 좌표와 방향을 설정하면 자주, 자유, 민주라는 가치를 타협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더 가까운 좌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 의존도가 깊은 중국과도 그리 멀지 않은 좌표를 잡아야 합니다. 비유컨대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고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당기려 한다면 우리는 동맹인 미국에 가까운 1시 내지 1시 반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선택하자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비유컨대 2시 반, 일본은 2시, 인도는 12시 반 정도입니다. 둘째로는 동맹의 글로벌 지역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미 외교 원활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 나름의 입지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미국의 주문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반작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1시 내지 1시 반 방향의 좌표와 방향을 감안하는 수준에서 역할 확대에 응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예컨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 외교가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일정 정도 더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G7 확대나 D10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관련 민주 인권 가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다자 무대에서 다수가 취하는 입장에 동참하는 수준의 대처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뿐 아니라 정치 발전과 민주화 성취도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차원을 보자면 인태 전략과 쿼드에 대해 참여의 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한국에게 인태 전략과 쿼드 참여 문제가 OX 문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쿼드에 참여한 일본, 호주, 인도도 미중 사이에서 조금씩 다 다른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쿼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안별로 쿼드 협력을 강화하거나 쿼드의 2선 참여국으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쿼드와 연계하면서 쿼드가 지나친 반중 결사체로 흐르지 않고 중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기제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AIIB에 들어가서 역할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경제 무역 관련 영내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 형성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CPTPP가 그 예고, 첨단 기술 패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흐름에 일정 부분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반중 연대나 중국 봉쇄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셋째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일은 우리의 대중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호의를 유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행보입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과 북한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정부로서 그간 취해온 입장이 있고 정치적으로 국민 감정을 도외시하기 어려워서 운신의 한계가 있다면
초당적인 민간 현인회의를 결성해서 해법을 의뢰하고 정부는 뒤에 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넷째, 양자 동맹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책임에 인색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의 동맹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및 훈련 여건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운영상의 애로도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상의 대응을 병행하면서 한반도 비핵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주문을 미치게 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컨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압도적으로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위한 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잘 타고 넘으려면 큰 구도인 미중 대결이라는 환경에 대처할 방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상의 작업은 바람직한 대중 대일 외교를 위해서 이미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한국 외교의 입지가 고양되고 운신 공간이 생깁니다. 아울러 이것은 바이든의 미국에 대해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의 관점을 설득하는 데도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성락 대사님께서 지금까지 한미 동맹에서의 우리 정부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뼈아픈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글로벌, 그다음에 지역적, 그다음에 한반도 세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굳이 제가 뭐 요약을 하자면은 큰 틀에서 미국의 인식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동의를 표하면서 작은 구도에서의 한반도에서 우리가 당면한 북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큰 틀에서의 이해 그리고 작은 구도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자이신 신성우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또 통일평화연구원이 15년을 넘어서 30년, 40년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이런 또 다른 기회가 나중에도 또 있을 때 한번 또 이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위 대사님께서 굉장히 한미 동맹과 관련한 그 현안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역사적 흐름, 세계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지금 현재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감히 제가 요즘 느끼는 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미국의 모습이 뭐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혼란스러운 좀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는 좀 다른 미국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속에서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내지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으로 다시 지도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속에서 뭐 시간이 좀 더 되면 뭐 미중 경쟁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세계 질서의 전환이 뭐 좀 말이 거창하지만 이 옆에 보시는 그 사진이 책인데 회고록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애치슨 국무장관입니다. 한국 전쟁 때 애치슨 라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한반도를 그 빼는 바람에 김일성이 오판을 해서 쳐들어왔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냉전 초기에 미국 국무부에서 차관, 장관 뭐 이걸 역임하면서
그 현장의 역사의 산증기를 다 겪고 나서 60년대 자기가 은퇴를 하고 이제 회고록을 쓰면서 그때 45년 전후에 2차 대전 전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책 제목이 Present at the Creation이에요. 이 Creation이라는 게 이제 미국적인 맥락에서는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의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따와서 그야말로 자기가 국무부에서 일했던 그 45년에서부터 50년, 한 50년대 한국전쟁 당시까지 그 한 10년의 기간이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자기가 현장에서 그것을 프레젠트, 목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회고록을 썼습니다. 뭐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을 전후해서 미국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었죠. 그냥 그 신흥 부상국, 요즘으로 치면 오히려 중국 같은 존재였는데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2차 대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세계의 넘버원 패권 국가로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미국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없던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실제로 국내적으로도 뭐 NSC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고 국방부도 그 전까지는 미국이 없었거든요. 그냥 육군성, 해군성 이렇게 있었는데 공군도 없었습니다. 공군도 따로 만들고 우리가 요즘 흔히 아는 국방부의 합참이라는 개념도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러기에 당연히 밖으로는 나토라는 동맹도 처음으로 창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밑그림을 그리는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의 청사진이 우리가 또 역사 이 분야에서 아시는 50년대 초에 한국전쟁 직전에 나온 NSC 68이라는 이 문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됐죠. 미국이 유엔도 이끌고 창설하고 하면서 뭐 안보뿐만 아니고 경제 뭐 브레튼 우드니 뭐 WTO 뭐 자유무역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미국 주도의 소위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자유주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이제 주도하면서 물론 냉전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련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냉전이 끝났고 90년대 초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계 질서의 전환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저희가 충격적인 세계 질서의 전환이라고 했던 게 이거는 당연히 9.11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 세계 질서의 전환이 한번 전쟁을 통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혹시 채팅이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1세기에 들어와서는 9.11 테러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세계 질서가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에서 이 애치슨 장관의 그 회고록의 제목을 똑같이 따가지고 지금이 그때 당시 그 2차 대전 전후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하면 여전히 그 9.11 이후에도 이거는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소위 말하는 위성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치, 자유민주주의 아니면은 뭐 인권, 법치, 세계 평화와 안정, 그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계속 미국이 이제 내세우면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리고 미국이 그러한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2016년 이것이 등장하면서 이게 갑자기 뭐지? 하는 특히 미국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유엔에 가서 뭐 이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이다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정말로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세계에 다시 한번 격변하는 그런 새로운 그 천지창조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습니다.
그거에 이제 단초는 트럼프 당선에서부터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4년 동안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뭐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었던 그러한 뭐 냉전의 끝이라든지 아니면 9.11보다도 지금 현재 코로나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미국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부를 좀 바라보면 뭐 트럼프가 어떻게 대선에 당선됐고 이런 얘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사회가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그리고 그것의 기저에는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양극화죠.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유럽 등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심한 형태로, 그러니까 미국 전체 경제 자체는 너무 좋지만 아직도 여전히, 물론 코로나로 지금 주식시장은 뭐 지금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듯이 일부에서는 너무 경제는 좋은데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양극차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 내지는 경제와 모든 것을 갖다가 지탱하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현실이 벌어지고, 결국 트럼프 현상이라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도 이러한 기본 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미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주던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그 반동하는 작용으로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 그것이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인구 변화, 특히 인종 간의 그 인구 비례 변화가 이제 여태까지 미국 사회 주류를 차지하던 백인들이 절대 숫자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2040년까지 되면, 근데 2040년쯤 돼서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모르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너무 일찍 나와버리면서 이 경각심을 확 백인 주류층한테 이끌어줘서 트럼프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2020년대 그런 속에서 미국을 보면 그 이전에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각 분야의 최악의 위기가 한꺼번에 겹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18년 당시에 스페니시 독감, 스페인 플루 이후 코로나가 터졌고요. 경제 상황은 2029년 이후에 대공황에 버금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도 68년도, 60년대 그 인권 시위, 우리나라로 치면 87년 뭐 대선 뭐 이럴 때 민주화의 봄과 같은 극심한 어떤 그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이 60년대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이 재현되고 있다.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오늘이 지금 미국은 전체가 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로이드 사건의 최종 배심원 판결이 나오는 날이라서, 혹시라도 여기 판결에서 다시 이게 과실치사였다 단순히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경찰이 죽인 게 옳았다라는 식으로 하면 아마 지금 미국이 다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CNN에서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여기 보시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5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있었고 사망자가 340명입니다. 지금 줄었다고 하는 게. 그래서 현재까지 56만 명이 죽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이 56만 명이라면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9.11 때 뭐 한 3천여 명이 충격적으로 그 공격으로 죽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이건 말도 안 되게 심각한 미국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런 사진을 보면 믿기지가 않는데, 아까 우리 오전에 이용구 총리님께서 뭐 87년도 대선 당시 한국 사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학부를 막 들어가서 맨날 서울 시내 나가면 이런 최루탄 맞고, 그리고 데모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소위 그때 미국판 백골단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런 표식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미국에서 작년에 벌어졌고, 이것이 미국 사회가 시빌워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미국이 이제 끝났다, 미국 자체가, 이러한 얘기들이 한창 나오고 있었고,
보수주의 여러 농객, 예를 들면 대표적인 농객 중에 하나는 이게 트럼프가 설사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 지금까지 미쳐진 미국 사회에 끼친 폐해가 너무 커서 미국이 과연 앞으로 다시 당분간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극적으로 마지막에 보여준 게 이걸 지난 올해 6일 날 트럼프가 이걸 해서 미국 의사당이 이렇게 난동이 벌어져 가지고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 민주주의 상징 의사당에 지금 군인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여길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 펜스가 쳐지고 이런 것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트럼프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혼란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또 예를 뭐 많은 예가 있지만 얼마 전에 이 코로나 구제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보시면 공화당이 한 표도 찬성을 안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구제 법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미국 정치가 굉장히 극심하게 분열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치가 그야말로 미쳤다 라는 그런 진단이 나올 정도로 그렇다면 암만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급부상하는 중국 모든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미 2014년에 중국의 PPP가 미국을 앞섰고 얼마 전까지만 한 30년 정도 가면 따라잡으려는 했는데 지금은 20년대 중반 한 4, 5년 안에 중국이 공식적으로도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게 엊그제 나온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 리포트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바이든이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도 그렇지만 과연 미국의 그런 위치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가, 지도력을 되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막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들을 많이는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는 가장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이나 뭐 이런 미중 경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했을 때 약간 엉뚱한데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이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지금 나이는 44세의 약관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그 NSC 안보 담당 보좌관입니다. 그 보좌관인데 이 양반이 나이는 젊지만 실제로는 34살 때부터 클린턴 국무장관 당시부터 국무부의 기획 정책국장을 맡았고요. 다 최연소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는 양반인데 그 이후에 저기 바이든 부통령 오바마가 바이든 부통령의 또 보좌관 외교 보좌관을 하라고 해서 부통령 당시에도 보좌관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양반인데 이 제이크 설리반이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밖에서 와신 상담하면서 2년 동안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쓴 보고서가 이 카네기에서 나온 작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제목이 Making US Foreign Policy Work Better for Middle Class입니다. 중산층을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과제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것 자체가 제가 여태까지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여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몇 개를 가져왔는데 보면 단순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미국 외교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의 힘은 미국의 사회 특히 경제적인 그 기본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그 미국 경제의 가장 기초의 중요한 근본은 중산층이다. 근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 노력을 하면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온갖 기술 발전,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30년 동안 이 중산층이 약화된 게 문제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내 정치가 굉장히 지금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는 극심하게 혼란스럽고 경제는 내부적으로 골마 털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슨 세계의 지도국 역할을 하겠느냐. 그리고 설사 지도국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외교의 기본은 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그게 됐죠. 이 양반이 그걸 쓰고 나서 지금 그거의 주 입안자가 정책 결정자가 됐으니까 기본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 돼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맞습니다. 외교 동맹들을 강화시켜서,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힘을 아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모든 걸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동맹들이 역할을 좀 해라. 내가 이제 힘들다, 내부적으로. 대신 나는 좀 국내 문제, 그리고 그 동맹들이 같이 하자는 게 무슨 중국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팬데믹이라든지 사이버 어택, 뭐 그다음에 WMD,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밌는 것이 Manag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에서 전략 경쟁을 잘 관리해서 이것이 아주 파괴적인 그런 충돌로 가지 않도록, 대신에 중국과의 경제와 기술 패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번에 나온 것이 올해 지금 3월에 발표된 중간 보고서죠. 국가안보 전략 중간 보고서에 보면 재밌었던 게 네 가지입니다. 미국이 당면하는 외교안보의 가장 큰 도전이 팬데믹이고 이코노믹 경제 어려움이고, 그다음에 레이셜 저스티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종 갈등, 그다음에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변화고, 실제 그런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우려 사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라이징 내셔널리즘, 그리고 퇴조하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의 뭐 알래스카 회담이라든지 미일 회담 이런 거에서 뭐 중국 얘기가 나오고 뭐 신장 위구르 이런 거 막 서로 말싸움을 하니까 마치 미중 경쟁이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과제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다른 큰 맥락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최근에 바이든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구제금융위의 인프라 건설, 미국 내부에 뭐 2조짜리 했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백악관에서 상하 양원 공화 양당 의원들을 데려다가 이거 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화당에서 10명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제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의 우선이 상당히 국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기본 핵심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고, 그 속에서 바이든의 대중 정책도 당장은 지금 굉장히 대결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 중국과의 경제, 그다음에 기술 패권 경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이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이든의 속내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나름대로 선택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바이든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외교의 달인이고 플러스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중국 전문가보다도.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이미 시진핑 주석과도 8번 이상 만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 잘할 것이다. 저쪽에서도 잘할 것이고, 뭐 북한 문제도 결국은 처음엔 지금 어렵겠지만 이런 전쟁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아프간에서 지금 이번에 빼기도 한 것도 보면 그런 외부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도 결국은 협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미국 전문가로서의 그 신성호 교수님 굉장히 개몽할 만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9.11 트럼프의 등장,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매스컴에서 미중 경쟁, 라이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에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부 문제이다. 중산층의 붕괴, 인종 갈등, 이런 총체적 어떤 그 분열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미중 경쟁에서도 많은 우려는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가능한 한 동맹들에게 부담을 분담시키면서 스스로의 정치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의 달인으로서의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다. 굉장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여석주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성락 대사님과 신성호 교수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위성락 대사님의 그 충심과 식견 그리고 평생 쌓아온 외교 전문가로서의 관록을 재차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각계 사안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날로 격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시기의 시침으로 제시한 방법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주장하시는 그 이론의 개서가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일 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 정부에서 통상 사용하는 노선, 방침, 정책, 계획으로 내려오는 개서로 보면 우리 위 대사님의 이론은 노선에 해당하는 최상위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대사님의 이 시침이론, 이게 제가 자기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만, 이 시침이론 이 방법이 특히 유효한 지점은 대국민 설득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침이 지향하는 방향이나 또는 위치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민주주의 척도에 있어 최고 상위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정책의 설정이나 또는 정책 방향의 변경에 있어서 국민 여론의 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문제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침으로 특정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선의 설정은 그 하위 영역인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등등 제 분야의 수많은 정책 사안들별로 이 노선과의 일치를 위한 어떤 노력과 조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번 제시된 시침의 방향도 영구불변이 아니라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전개 상황에 맞춰서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극을 지향하려면 그 끝이 쉬지 않고 떨려야 하는 것도 같고, 아울러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안보 분야 종사자들한테는 마치 그 나침판의 바늘 끝처럼 국가 안이 노심초사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말에 북한의 화성 14호 발사로 이 북미 갈등이 최고도로 가고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 위기에 달했을 때 신성호 교수님을 국방부 정책실 포럼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신 교수님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을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이후 대미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생각나는 일화는 신성호 교수님이 이 트럼프가 큰일 낼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혹시 큰일 내건 사람이 혹시 큰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냈었는데 트럼프가 나름 큰일도 내기도 했지만
우리 한반도에 특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서 큰 일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과는 비록 대부분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오늘 신성호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1950년 4월의 이 NSC 68과 2021년 3월의 NSSG를 비교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1950년 4월 NSC 68이 제시했던 4개의 코스 오브 액션에서 만약 두 번째 방책이었던 고립화를 택했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을까? 불행해졌을까? 하는 공생에 좀 빠져봤습니다. 이 NSC 68은 중국의 국공내전과 이 바로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미 정부가 상반된 안보 정책을 택한 것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매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NSC 68에서 당시 완성 목전에 달했던 이 소련의 핵 능력을 분석한 방법 틀로 북핵을 한번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과거에 했었는데 재차 상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초강대국 지위에 오른 미국이 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국가 전략 수준의 경쟁을 펼친 사례가 대소련, 대일본 2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2번 다 미국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번 대중국 전략 경쟁의 향방은 매우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도 매우 크리라 판단됩니다. 이 진화론의 다임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 변화 속에 살아남는 종은 뭐 더 스트롱기스트도 아니고 더 most intelligent도 아니고 beyond most responsive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이 주도한 지난 2차례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를 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그랬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었고 그 발판을 딛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틈과 기회를 찾아서 한반도 또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삼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토론자의 질문이 필요하시다면 위성락 대사님께는 원고에 있는데 발표에서는 빼셨는데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30분 정도로 보셨는데 그냥 보수와 진보의 그 중국이나 미국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뭐 한국의 진보 보수라 할 정도로도 그저 30분 정도의 차이뿐이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 교수님께는 미국의 내부 붕괴로 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을 굳이 퍼센트로 보신다면 몇 퍼센트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정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철입니다. 신 교수님이랑 우리 위 대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여석주 실장님 말씀까지 너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짧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중 관계, 특히 지난 알래스카 회담을 평가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치 언론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을 예고하는 것 같이 말했지만 실제 10시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서로를 냉정하게 탐색한 기간이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코드 관련한 또 인태 전략 관련한 저희의 판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 알래스카 회담 하던 날 포린 어페어즈에서 몇 가지 글이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그 오바마 시절에 국방부에 있었던 벤 잭슨하고 NSC에 있었던 메데이로스가 쓴 글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과연 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인태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두 사람의 각각의 글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도 민주주의의 부패라는 글이 같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태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미국 내부의, 특히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코드나 인태 전략이 시작될 때의 군사 전략과 사실은 무관하게 시작된 건데, 이게 지금 마치 중국 봉쇄 전략 같이 가 있는 이런 현상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코드나 인태 전략을 너무 과잉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태 전략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처럼 아베 시절에 아프리카 전략 같이 시작된 측면이 있고요. 코드는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인데, 이게 지금 마치 중국 봉쇄 전략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위 대사님께서는 비판을 조금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략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스윙이 문제지, 전략적 모호성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은 지금과 같이 중요한 외교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방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이라고 보이는데요. 신 교수님 잘 지적하셨듯이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팀들을 블랍이라고 부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개념으로 치면 뱀장어 같이 뭐 이런 외교관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것은 미국의 외교 행태를 일종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고 정의하셨듯이 미국의 국익을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외관계를 가져가는 그 외교 레토릭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이나 여러 정책에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우리 전략적 스탠스를 가지면서 대미 외교를 잘 발휘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2 회담 당시에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제 대북 정책이 강경해졌다라는 평가들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이 한국에 와서 블링컨은 완전한이라는 형용을 빼고 북한의 비핵화 이런 표현을 쓰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회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토릭들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앞서 조동준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은 약간 비관적 시나리오고 둠스데이 시나리오의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 방어이론에 근거한
현재의 핵 경쟁 또 전략 경쟁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격동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시각을 주신 것처럼 굉장히 한반도의 전략 균형의 변화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 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생각보다는 유연한 방향이지 않느냐라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데요. 작년 11월 포린 어페어즈의 빅터 차의 글이나 원래 3월 26일 날 포린 어페어즈의 수미테리가 쓴 글이나 또 4월 10일 날 중앙일보의 마이클 그린이 쓴 칼럼이나 주로 이제 CSIS 팀들인데요. 일관되게 군비 통제 협상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의 변화된 핵 능력을 주목하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공화당 인맥들이었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군비 통제 협상이라는 것이 바이든 시절에 대북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이런 유연한 정책들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받기 쉬울 거다 뭐 이런 제 논리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생각보다 빠르게 북미 협상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앉아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현실적인 북한의 핵 능력에 기반한 군비 통제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 전략을 고려해서 포괄적인 미래 전략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앞에 두 분 발제와 여 실장님 발표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미래 전략의 유연성을 던지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 위원님은 지금 대통령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국방부 정책실장도 역임하셨고 또 이정철 교수님은 뭐 학계에 계시지만은 미국 조야에 또 많은 전문가들을 상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토론이 굉장히 그 발표자 두 분께 압박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특히 압박이 위성락 대사님께 더 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무튼 두 분께서 발표자분께서 위 대사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남을 테니까 지금 줌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을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 대사님 그리고 신 교수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5분 정도씩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는 귀한 말씀들인데 우선 여석주 실장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총평 중에서 시침을 비유로 둔 것은 국민 설득에 유용할 거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사실 그 점을 겨냥하는 겁니다. 좀 단순화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정책의 가이딩 프린시플이 되려면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정책을 다루는 모두가 쉽게 참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좌표가 정해져 있다면 쿼드 그러면 좋지 않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시와 1시 반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9시, 10시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effectively
우리의 사고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이 불변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불변하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령 우리가 1시 방향을 운용했는데 한중 관계가 계속 나빠진다. 아니면 한미 관계가 계속 나빠진다 하면 이게 좌표가 서서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상황 속에서도 대량 보복이 있으면 거기에 리액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렇고요. 제가 발제 중에서 생략했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진보와 보수 사이에 조금 좌표를 다르게 잡은 부분을 생략했는데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20분 안에 맞추려다 보니까 몇 개를 빼뜨렸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오리지널 원고에는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1시 정도,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1시 반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얘기, 예시적인 겁니다. 그 차이를 30분 정도만 둔 것은 지금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들어오면 좌표가 너무 크게 스웨이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에다가 1시 반을 얘기하는 건 보수 진영이 조금 더 미국에 가까운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이고 진보의 1시 정도를 얘기한 거는 진보가 중국에 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둘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크게 해왔습니다.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도보다 더 중립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국을 둘러싼 한국의 좌표도 큰 편차가 없어야 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책도 북핵이다, 북한이다 그러면 진보 보수 사이에 일정한 템플레이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북한 정책도 크게 스웨이하고 중국 정책도 크게 스웨이하고 그거는 중국이나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30분 정도 차이가 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되게 그렇습니다. 민주공화당이 와도 스웨이가 크진 않습니다. 일정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틀 안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정철 교수님 전략적 모호성이 여전히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스웨이를 받고 사실 거의 무원칙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좌표가 없으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교수님 전망에 북한 문제나 북한 핵 문제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보다는 좀 약간의 낙관이 느껴지는데 저는 타임라인까지 감안해서 볼 때는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시하셨던 몇몇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주장들은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결과에 어느 만큼 반영될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되는 주장들도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느 쪽으로 경도하지 않고 그냥 모범생 답안 같은 걸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결과라고 해서 신통한 게 별로 없고 그냥 상상할 수 있는 평범한 모범생 답안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북한은 또 거기에 성이 안 차하기 때문에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다가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아주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먼 후에 이제 이런 더스트가 세틀되고 치고받고 말하자면 한판 무슨 살풀이가 있은 후에 다시 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그 신성원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타임라인을 길게 잡을 때 그렇습니다. 결국은 치고받고 하다 또 대자하고 또 치고받고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시간 개념을 넣어서 예측해 보라면 저는 좀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또 추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네. 교수님이 네, 아니고요. 신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 보니까 지금 우리 위대사님께서 제시하신 그 시계 비유가 저도 딱 굉장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위대사님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그 시침을 굉장히 중국적으로 많이 잡아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9시에서 3시 사이에 1시 정도면 거의 뭐 12시면 반이 중간이라는 것이고 1시면 살짝 이제 미국 쪽으로 간 건데 굳이 하자면 뭐 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60대 40 정도? 중국한테 40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뭘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해도 어디냐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그 질문에도 지금 채팅에도 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 우리 국내 일반인 정서는 중국에 대한 정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드 문제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슈 때문에 거의 일반 국민들 정서는 오히려 뭐 미국이 여전히 한 90이나 95고 중국은 그중에 5나 1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우리 국내 정서는 굉장히 한 최소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여전히 60% 아니 40% 60대 40 정도만 해도 뭐 상당히 저는 뭐 전향적인 우리 중심을 잡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연히 들었고요. 이정철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 여 실장님께서 주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긴 시간 스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저기 슬라이드에서 설명 안 되고 원래는 미국이 고립주의 국가였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극대하게 보여주고 바이든은 그거는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건데 여전히 그 고민은 저는 당분간 미국한테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내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하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좀 완충하고자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이 동맹들도 좀 나서서 이제 좀 역할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결국은 다시 옛날식으로 고립주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하는데 저는 그건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시간 그렇게 봤을 때는 한 앞으로 중국도 얘기하는 2050년까지 한 지금 2020년이니까 새로운 지금 뭔가 전환의 시기라고 하면 한 2, 30년 정도의 이 시계를 두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근데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쉽게 미국이 아시아를 떠나거나 미중 경쟁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정철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오히려 제가 하려고 했던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얘기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다른 이견은 없는데 아까 마지막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그 보수 측에서 오히려 군비 통제 협상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일반 그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는 저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최소한 못 갖게 만들자. 그럼 그는 핵무기는 개발했더라도 그걸 실어 나눌 수 있는 ICBM이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뭐 요새 개발하고 있다는 SLBM 같은 것들은 거기까지는 못 가게,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막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또 단계적인 협상을 하자. 이런 지금 아이디어가 그 이전에는 원래는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걸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제이크 설리반 얘기를 좀 자꾸 한 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양반이 원래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협상을 뒤에서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오바마가 이란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식의 현실적인 대안을 차원에서 일단 이란 핵을 막고 그러고 나서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가자 이런 이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뭐 처음에는 좀 세게 우리 위대사님 말씀대로 서로 우당탕탕할 가능성은 있는데 좀 길게 봐서는 그런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냐. 그리고
아까 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바이든도 그런 면에서는 큰 일을 내거나 하실 수도 있는 분야니까 뭐 막판에는 평행에 나타나신다든지 할 가능성도 전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이 한 5가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서 답변하실 분의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 정립을 회피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경제적인 무역 관계도 있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그 중국에 대해서 입장 정립을 회피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위 대사님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미국이 내부 문제에 더 집중을 한다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오히려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성호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미중 경쟁 속에서 국내의 반중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통일평화연구원 그 매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사드라든가 등등 이유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신성호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리함이나 희망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희망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마도 여 위원님께서 그리고 유성락 대사님께서 두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3차례 회담을 했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진전이 없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기 위한 남한 주도의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입니다. 네. 우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위 대사님부터 차례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왜 미중 사이에서 입장 정립을 피하느냐, 뭐 좋은 질문인데요. 국내 반중 정서가 상당히 고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경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왜 그런가? 우선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중국에 약간 배려가 많습니다. 보수가 들어오면 반대죠. 미국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 그러나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다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엘리트의 입장에서는 핫 포테이토를 건드리기 싫은 겁니다. 뭐를 정하자고 하게 되면 논란이 납니다. 분란이 나고 시끄러워서 득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엘리트의 움직임에 관료는 한술 더 뜹니다. 관료들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철저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건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모두를 편하게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럼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게 무슨 원칙이냐? 원칙 같은 건 없다.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익극대화를 기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회피주의고 영합주의고 보신주의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미만에 있어서
한국 사회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피하려는 나라입니다. 저는 국민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 있다고 해도 여전히 정책 당국자나 정치 엘리트가 이 문제를 태클하기까지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런 상태를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제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한국 주도의 상황 타개가 가능하겠느냐. 한마디로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잘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우리 혼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원군을 많이 붙들고 원군을 잡고 또 상대의 저항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한국 주도라고 하면 주도죠. 그러나 우리가 국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전적으로 주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역할을 하여 동맹을 붙들고 동반자를 붙들고 이렇게 꾸려갈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데 그 주도가 미국이 주도하듯이 중국이 주도하듯이 그건 아니고 우리는 미국을 붙들고 중국을 어찌하고 일본을 끼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9년에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주도했다고 저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잘 주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 이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잠재적인 좌초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말하자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그 아웃 하듯이 미연에 꺼내서 다 다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폭발 요소가 있는 거를 뇌관을 제거하면서 상황을 끌고 갔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좋아했어요. 잘 되는 줄 알고. 잘 되지 않는데 그 안에 잠재적인 폭발 요인이 너무 많은데 방치하고 그냥 우리가 행사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취되었었죠.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는 저는 주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디얼리 말해서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정확한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아주 단호한 대처, 시의적절한 움직임, 이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움직여가는 기량을 갖출 때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단기 전망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유를 더 들자면 지금 바이든 팀들이 하고 있는 중국 정책을 보면서 드는 일종의 불길한 예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이든 팀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 대처 기준, 정책 철학 같은 것을 보면은 그것이 대러 정책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대립 경쟁이 심하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 기준과 철학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르게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차이나나 러시아 이슈는 아주 엄청난 전략적인 이슈고 헤비 리프팅입니다. 북한은 썩 그렇진 않습니다. 약간 성가신 일이고 골치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대종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유연성과 창의성을 그렇게 쉽게 발휘하려고 하겠는가? 맞질 않고 그렇게 움직일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는 대외적인 시그널이 굉장히 믹스업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가치 이야기, 러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란 협상을 지금 리오픈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아주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됩니다. 특히 정권이라는 건 어디나 초기에는 무지하게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어떤 철학이나 가치에 꽂히려고 합니다.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초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걱정스럽다는 거고,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단 염려되는 쪽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뭐 반중 정서 그다음에 미중사의 한국의 입장 뭐 이런 거를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첫 번째 우선 너무 저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자꾸 이렇게 양자 선택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꾸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둘 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중에서 뭐 비율이 70대 30이 될 수도 있고 60대 40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그 사안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막 이렇게 좀 강박관념식에 해서 미국이 이걸 물어보면 거기 하나하나 우리가 다 대답을 그때그때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거는 좀 자세는 피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쿼드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인도하고 뭐 인도는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인도만도 못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한테 인도와 한국을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할지 저는 자명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도보다. 왜? 저희는 동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한반도에 지금 미군 28,0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미국이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장 쿼드 정상회담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일본의 스가 총리가 처음 모두 발언해서 20초씩 얘기할 때 프리 앤 오픈, 2분씩 얘기할 때 프리 앤 오픈 인도 패시픽 그 하는 얘기를 딱 중국을 견제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디 총리가 얘기하는 것이 프리 앤 오픈 앤 인클루시브 인도 패시픽이라고 인클루시브라는 말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전 그 장면에서 인도도 역시 중국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그걸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유연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뭐 이거면 아니냐 저거면 아니냐 이런 살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걸 갖다가 충실히 이행만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우리를 고마워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미국을 하고 하면 중국은 완전히 우리가 경원시하고 특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내 반중 정서는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여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오히려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국익이라는 냉철한 관점에서 이거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은 당연히 우리한테 일본과 우리의 또 중국에 대한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일본처럼 못하느냐 하는 식의 그런 비교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는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 중국과 저희가 가지는 서로 공동적으로 이해가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맞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내지는 우리 가치 입장에서 해야 될 말을 할 게 있으면 하는 그런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위 대사님께서는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대중 강경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처음에 이게 기선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편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로 싫어하는 거는 저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러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미국 민주주의에 간섭을 했었거든요. 푸틴이. 저는 그거는 공화당 트럼프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거를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앞으로 만만치 않게 위험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면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게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좀 더 유리한 그런 협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석주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예, 그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넘는 공무원 중에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의무를 법에 명시한 사람은 딱 유일하게 대통령 한 명입니다. 헌법 제66조에. 그래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남북관계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기르는 것 같아서 열심히 물 부면 다 빠져나가서 좀 허무하지만 늘 남은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있었던 남북관계 일, 또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할 남북관계 마찬가지, 콩나물 씨로 물 붓듯이 뭐 해도 항상 그 결과 뭐 남는 거 없다 싶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콩나물을 자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제 기억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주도적인 뭔가를 했던 사람은 1953년 6월에 방공포로 석방을 시킨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지키는 포로 수용소를 한국군 헌병을 집어넣어서 약 3만 7천 명 중에 3만 명을 탈출시키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위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걸어야 되는 한 길에는 정말 그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 국민 포함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을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네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또는 대학원 학생들도 계시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발표 토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짧은 이 1분 안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많은 그게 국제정치에서의 구조가 됐든지 또는 양자 관계가 됐든지 다자 관계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그 이해는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생님들 발표를 통해서 정확한 전문가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부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최근 한 20년 정도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비대칭이라고 하는 위계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의 어떤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오전에 이용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여야 지도자들의 어떤 동의, 합의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에 바탕한 어떤 그 외교의 원칙, 정책의 원칙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성을 띠는 것이든 아니면 공표를 하는 것이든 간에 일관성을 띠고 일관성을 띈 원칙을 우리가 세우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만 다른 선생님들 많은 의견이 있으실지 알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두 번째 세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주최 측에서 공고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는데 뭐 임경훈 원장님 그리고 토론 발표에 참여해 주셨던 선생님들, 기조 강연을 해 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박사님들, 연구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